한국산 식품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짜요, 일단. 한국 라면은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나민이입니다. 지금 정착 10년 차 정도 됐고, 네, 현재 종국 씨랑 부부로 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 프로필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양에서 비슷한 곳에 살았고 한국에 온 시기도 2015년으로 갔고 성별만 다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어디 막 부상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보고 그 어린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게 이제 북한 군이 맞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북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말투도 그렇고 쓰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낯익고 그래서 북한군임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좀 안쓰러웠죠.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는 전쟁인 줄 모르고 그러게. 실전처럼 싸운다고 그래서 나왔다. 예, 그러고 이제 제대로 전투도 못 해본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 정말 전쟁에서 실전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잡히고 막 이런 과정들 그걸 보니까 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정말 창창한데 뭐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오래 살 텐데 되게 트라우마로 많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소리 한 번 사람이 듣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전쟁터를 경험했으니까 요즘 시대에 전쟁터를 경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이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발 좀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얼굴이 다 공개될 대로 공개됐고 국정원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봤을 때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빨리 좀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와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좀 제대로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다. 기껏해야 20대 초반. 정말 여기 오면 이제 대학교 가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파병 이후 북한 인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북한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소문으로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예전에 푸틴과 김정은이 사이가 되게 좋아질 때부터 평양에서는 이제 파병될 것이다라고 이제 소문도 돌았었고 저도 그걸 보면서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만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걱정을 엄청 했어요. 저러다가 군인들 또 보내지지 않을까 러시아에. 왜냐면 김정은이는 북한 사람 몇 명 그냥 희생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인들 보내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서 좀 어린 군인 친구들을 혹시나 보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났고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그 파병되는 군인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약간 정말 평범한 집 자식들인 거죠. 간부집 자식들은 다 빠질 건 다 빠지고 죽어도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만 이제 선발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정작 그렇게 희생이 돼도 제대로 이제 보상되는 것도 없고, 북한 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그런 어떤 파병으로 얻는 대가는 김정은이 다 가져가는 거죠. 파병은 예전에 이렇게 대규모 파병은 사실 없었던 일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러시아랑 너무 티나게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티나게 협력을 많이 하고 또 뭐 러시아 쪽에서도 북한에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군사기술 협조 이런 기술도 좀 넘겨주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결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북한 내부에서만은 뭔가 안 될 거라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긴 하면서도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뭐 사실 러시아가 더 경제력이 높고 기술력도 높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좀 러시아에 너무 의존적이 되지 않나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군부 같은 데서는 어, 군사적으로 이제 전 가불관계처럼 아무래도 뭐 공짜가 없잖아요. 뭔가 이제 해주려면은 그만큼 러시아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파병한 것처럼 러시아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뭐 북한이 또 선벌 먹고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속적인 관계가 될까 봐 염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군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보통 복무 연한은 10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대할 수 있는 신체 기준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키 148cm 이상이고 몸무게 43kg 이상이면 입대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총 들 수 있으면 다 입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 17살에 입대해가지고 10년 동안 복무를 하는 거죠. 27살까지. 네, 그렇게 복무를 하게 되고 휴가가 없어요. 네. 한국에서 보면은 군대 나갔을 때 이제 휴가 무조건 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렇죠.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강의 갔을 때도 보면 가끔씩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들고 이제 질문해서 답 맞히는 사람한테 휴가를 갈 수 있는 그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쿠폰 몇 개를 모으면 아, 휴가 하루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군인들이 엄청 장난 아니에요, 열기가. 그렇구나. 휴가를 그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고 휴가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군 복무 중에 이렇게 나와서 걸리죠. 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형식상으로는 표창 휴가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표창휴가. 네, 군 생활을 잘 하면 뭐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북한에 보통 기차가 지방에서부터 평양까지든 뭐 어쨌든 한번 보통 이동하는데 한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집에서 발도장 찍고 돌아오면 그 시간인 거예요. 기차 타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지도 않고 교통상으로도 그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군대 나가면 먹을 거를 안 줘요. 제대로 안 줘요. 정말 그 통강냉이 그러니까 밥을 이제 통강냉이를 그 쪼개가지고 쌀알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해서 주는데 강냉이 밥 준다고 하는데 강냉이가 거의 95%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오빠 군대 나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다지면 3숟가락밖에 안 된대요. 거기다가 소금국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휴가를 보내면 집에 갔다 안 오는 거예요. 탈영병이 생기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휴가조차도 없고 정말 열악해요. 진짜 열악하고 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개인 이렇게 침대가 사물함? 그게 다 있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낭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짐이기 때문에 내 배낭에 뭐 내가 무슨 빵 하나 숨겨놨다? 내 이름 다 없어져요.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게 다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60cm 되는 그런 폭에서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딱 이렇게 붙어 자는 거죠. 그렇죠.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정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생활 10년을 견디면 무서운 게 없다 세상에. 뭐 사실 맞긴 하죠. 네, 정말 러빈son 크루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오피스. 혼자서 다 해요 그냥 도덕실험부터 시작해서 목수 뭐 건설 농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일까지 그 정도로. 저는 뭐 군복무를 해본 경험은 없어서 모르는데 이제 뭐 친구가 군대 나가거나 혹은 지인들이 이제 군 소식 전해오는 거 들어보면은 아까 뭐 식생활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 소지품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런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또 혹은 뭐 부모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그 군부대 밖에 그게 군부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민간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간 거점 같은 걸 하나씩 두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져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돈도 좀 주거나 해서 친해진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끼라도 가서 좀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먹고 아니면 뭐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 뭐 돈을 좀 줬다라고 하면 그걸 그 집에다 맡겨두고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아껴 쓰면서 그걸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그 기름튀기라도 좀 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대학생으로 보면은 뭐 자가 같은 건가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나마 집에서 그런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조금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정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부모가 강냉이 하나를 버텨줄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떠밀려서 군대 나온 경우에는 정말 생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의지의 정신력의 싸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버티겠다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영양실조 안 걸리고 어떻게든 해서 버티고 그 전역을 하고 도둑질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내가 영양실조 걸리느니 나는 도둑놈이 되겠다 해서 최대한 피해서 도둑질 하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 이제 그게 안 되거나 뭐 심성이 착하든가 아니면 좀 뭐 그런 친구들은 그걸 못 견디고 뭐 사실 그 휴가나 이제 면회를 가끔 오기도 하는데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기도 하는데 못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막 설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본인 의지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 못해서 한번 이제 배탈이 난 게 뭐 한 달, 두 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영양실조가 돼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긴 한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 상황을 못 견디고 뭐 영양실조가 되거나 혹은 휴가 나와서 안 들어가서 탈영봉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을 받는 거죠. 똑똑하지 못하다, 사람꾸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당연한 게 지켜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꾸실 못할 놈. 그리고 또 전역하게 되면 부모님도 원망을 해요. 부모님도 이제 지 자식을 욕해요. 왜 그렇게 다른 애들은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활하고 오냐.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예 그냥 다 부셔져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남한 군인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중교통에서도 보고 저는 이제 안보 강의도 했었고 하니까 군인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눠봤고 그러고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강원도를 갔어요. 그때 촬영이 있어서 강원도를 갔는데 군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진짜 억가생들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키들이 북한에서 이제 억가생 하면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만 이렇게 뽑아가는 남자 여자들 뽑아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만든 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 부대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일단은 군인들이. 발육 상태가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고 하얗고 군인들이 왜 하얘? 군인들이 하얘요. 보통 이렇게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군화를 딱 신고 있는데 군화 멋있어요. 군화가 눈에 딱 띄우더라고요. 그 군화가 북한은 군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 지하적이라고. 장교들 이제 가끔 뭐 있는 게 있고 한번 이제 부대에 뭐 어쩌다 한 콜레 정도 공급이 나오면 그 이제 간부들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은 지하적이라고 해서 생고무에 그 천으로 된 그런 신발을 신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고 산 타다가 막 나무에 뚫려가지고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신발이 그런 건데 군인들이 신을 신발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딱 봤는데 그 군화가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군복도 되게 좋았고 북한 군복보다 뭐 비교 자체가 너무 그렇긴 한데 너무 좋았고 모자도 약간 무슨 이렇게 약간 특공대 모자 같은 뭐 베레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이제 장교 모자도 있고 이렇게 기울여서 그러고 이제 안보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뭐 군인들이 신발도 실내화도 있고 그 안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군대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그 어떤 그 탈북하신 분이 이게 한국처럼 군사복무 말하면 난 20년도 하겠다고 그랬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게 할 소리라고 한국에서. 근데 이제 북한은 워낙 열악하니까 북한에 비교해서 봤을 때 야 세상 이렇게 잘 주는 군대가 어디 있냐. 입을 거 다 주지 먹을 거 다 주지 뭐 도움물 찬물 다 나오지. 요즘에는 군대 안에서 휴대전화도 가능하다 그러지. 그다음에 점점 군사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이랑. 아까 북한군의 그 의상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와서도 군인들의 의상이 제일 눈에 띄고 보면서 지하철에서도 이제 그 휴가 받고 나온 군인이겠죠. 보다 보면은 일단 멋있어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군복을 안 입었으면 되게 왜소한 평범한 학생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되게 멋있어. 키도 커 보이고 약간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군복이랑 군화 참 멋있다. 근데 제가 북한에서 군인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농촌 지원 나갔을 때, 그 북한은 또 군인들이 농사일, 뭐 건설일 이런 걸 되게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농촌 지원 나갔을 때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제 나온 거죠. 농번기 때, 모내기철에 나왔던 건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입는 게, 일하다 보면 덥잖아요. 그래서 일단 옷을 벗으면 그 군인 레이라고 해서 반팔 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네,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착 붙는 좋은 질은 아니고, 그 군인들만 입는 거 특유의 질이 있었어요. 좀 가볍고 이런 건데, 그거 아니면, 그거 또 입고 더 더우면 윗동을 다 까요. 그래서 제가 군인 하면, 북한 군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하얀 반팔 레이 입은 거 아니면 윗동 깐. 근데 윗동을 깠는데 엄청 말랐죠. 예, 뭐 갈비가 좀 보이고, 예. 솜털이 다 나올 정도로 너무 말라가지고. 목 진짜 가누고, 이제 그냥 너무 비교가 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 군대에 대한 소문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소문은 들었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군대에 대한 소문이 잘 안 나 있기는 한데, 제가 여자라서 더 군대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가 해군에서 군사공무를 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그 해군 하면 어뢰종이라고, 어뢰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작은 배인데 막 속도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강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6, 70년대? 아니구나.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어뢰정이 뜨면 남조선 쪽에서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 어뢰정 명함도 못 내민다고. 속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해상 쪽에서는 크고 작은 어떤 그 마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는 이제 뭔가 딱 어뢰정 끌고 나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어뢰정 하나로 딱 평정하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망신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 한국 쪽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거 보고 무슨 군함, 비행기가 뜨는 군함. 항공모함 아니에요? 항공모함 그것도 있고, 이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목성 같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그냥 딱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참으면서 모든 걸 다 국방력에 쏟아서 우리가 굉장히 자의적 국방력, 엄청난 국방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도 참고 살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그럼 아니, 해군이 저렇게 딸리면 좀 뭐랄까, 그 하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괜찮은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좀 씁쓸했었죠.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 있는 해군 기지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이순신함 보고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야, 안 되겠다, 이제. 북한은, 그냥 깨갱하겠네,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월 북한 새해맞이 영상에서 김여정과 함께 등장한 아이 2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봤는데 그 김여정의 어떤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여정이 직접 손잡고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김여정이 자녀를 공개하는구나. 근데 얼굴을 좀 정확히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김주혜보다 어리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 아들, 딸인지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보아하니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뭐 직접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뭐 진짜 자녀인가?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모의 아빠가 있을 텐데,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북한 매체에서는 딱히 언급을 또 안 했거든요. 김여정 뭐 부부장인가? 뭐 김여정 부부장 뭐 동지가 뭐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확실해졌을 텐데, 그런 건 또 없으니까. 근데 또 비춰주긴 하고 살짝.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좀 관심이 또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워낙에 그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 감추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이러저러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 너출한 이유가 그런 효과도 널렸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거랑 뭐 살짝 보여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뭔가 김여정이 그 김 패밀리인데 우리랑 뭐 같은 인간이로구나라는 그 친숙함을 오히려 가질 수도 있거든요. 뭐 자네를 두 명이나 키우는 엄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러 살짝 노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그 김여정의 남편을 공개 안 한 거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어찌 보면 고모고, 그러니까 김정일한 데는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여정의 남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생각하기에는 좀 김정은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남편을 좀 뒤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장성택 처형이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아마 진짜 그 북한의 그 로열 패밀리 중에 그렇게 크게 처형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남편도 나와서 똑같이 뭔가 이제 장성택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이 나와서 일선에서 얼굴도 보여주면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저 사람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장성택이랑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여정의 남편이 아직 공개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좀 김여정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를 낳으면 여자가 정말 몸이 정말 망가져요. 폭삭 누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말로 말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여자의 몸매만 봐도 애 엄마인지 아가씨인지 안다. 여자는 그냥 시집 가기 전까지가 시집 가고 나서 애 낳고 나면은 정말 아주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제 보이는 여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김여정은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누가 봐도 뭐 지금 아가씨라고 해도 전혀 뭐 의심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역시 뭔가 김정은의 동생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쟤네는 저렇게 태어나서 참 되게 똥똥거리며 살겠네?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애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오래오래 살아남는다면은 오호지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김주애로 무조건 김주애를 후계자로 하려고 지금 계속 공식 속성에 같이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 계속 얼굴을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또 김주애가 남자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애고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친근하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만들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정치 어떤 뭐랄까 인계가 가능해지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정말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이일규 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만 앉아 있어도 계속 이제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가 가만히 있어도 숨차고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10대인데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김주애에 대한 김주애로 가는 어떤 세습 구도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도 조금 어느 정도의 반감은 있었는데 김주애 때는 더 큰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돼서 김주애가 막 올라오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뭐 김주애가 사실 후계자로 점치돼서 그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북한 사람들의 정서상 김정은이 올라왔을 때도 조금 놀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그때 김정은이 올라온 게 뭐 20대 뭐 중후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금 김주애는 아직 뭐
중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보다 20대 중후반보다 더 어린 뭐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인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의 자리로 이제 나선다면 뭐 김정은이 이제 뭐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딱 봐도 그냥 아직 애고 지금 뭐 나와서 이젠 좀 약간 몸에 배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애가 그냥 애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를 뭐 약간 즐기는 듯한 어색함이 없어지는 그게 보이긴 하면서도 어쨌든 아직 애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정서상 한 대학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쯤 돼야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17세 이상 군대 갈 때는 이미 성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0대 중후반 돼야 뭐 시집장가 갈 나이쯤 돼야 이제 어른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김정은이 생존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만약 잘못되면은 좀 그럴걸요. 예, 차라리 뭐 막말로 김여정이 차라리 그동안 뭐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나이 먹을 때까지 섭정하는 거. 뭐 섭정처럼 하는 걸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애 같은 그런 애가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또 김정은이 여성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물론 예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누구죠? 현성월 현성월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최근엔 또 뭐 최선희 외무상이 무슨 당중앙위원회 무슨 뭐 위원도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글쎄 뭐 여성 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은 그 자기 딸한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국가적으로 뭔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간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다 만들어 나가지고, 이제 다 그림을 그려놔서 김주애를 올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그 세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되어 왔고, 그런 계속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올라온다? 그러면 뭐, 그래, 이제는 우리 뭐, 지도자가 김주애네? 이런 식으로 김정은 때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김정남이라는 가장마지, 장남이 이제 되려고 했던 건데, 장남이 후계자로 이제 선정이 됐었던 거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중에 자꾸 이제 김정일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엔 후계자에서 이제 잘라버리고, 쫓아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형한테 주려고 했는데, 김정은의 형은 또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이런 어떤 정치나 이런 것보다는 음악적을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럼 얘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온 건데 사실은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정이가 남자였다면 제가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김여정이. 근데 이제 어차피 여자이고 또 그 위에 오빠가 있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된 건데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저렇게 권력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김정은의 그 어떤 포악함이라든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김정철 같았으면 지금 벌써 누군가한테는 뭐 장성택한테 뺏기든 어떻게 뺏겼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단칼에 막 해버리고 자기의 어떤 족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맞이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김주애가 김정은과 같은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뭐 반대의 성격, 좀 소심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라면 김주애가 올라서고 나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마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참 이게 되게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김주애를 지금 10대인데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성격을. 20대 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정권 교체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를 김한솔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한솔은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네, 김한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네. 김정남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 정확히 처음 알게 된 거는 멀타에 나갔을 때 알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가 저한테 와서 김정은한테 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싸웠어요. 허튼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장모님은 김정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형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도 오고, 뭐 말레이시아에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허튼 소리다.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맏아들이 있었고, 그 맏아들에 또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한설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북한 주민들은 아마 김한설의 한자도 모를걸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정남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뭐 김한솔은 당연히 몰랐고 그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긴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 되고 뭐 이런 김 패밀리에 대한 정보가 또 관심이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니까 누가 그걸 봤나 봐요. 유학생 동료 중에 걔가 그걸 봤나 봐요. 그런 걸. 그래서 김한솔이라고 이제 뭐 김종일의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라고 해서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솔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약간 남자 이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안경, 뿔테 안경 끼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뭐 무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용어를 또 막 원어처럼 잘해요. 그래서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뭐 김패밀리래요. 뭐 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김정은의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래갖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프랑스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뭐 딱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저랑 다른 사람이었고, 뭐 제가 뭐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듯이 뭐 그쪽의 사람이면은 가족 그 가게면은 뭐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기했죠. 그냥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갔다가 그 건축학교 가서 제 그 수업 기다리면서 밖에서 막 그 북한 친구들끼리 막 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잡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뭘 봤, 뭐 그러니까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방금 저쪽에서 우리를 보던 사람이 한참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한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근데 그때 듣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들은 얘기고 그 김한솔이 그때 그랑제골에서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랑제골이 뭐 프랑스에서는 그 뭐 법이나 뭐 인문이 이쪽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대단한 대학인데 그런 데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게 뭐 총명한가 보다라고 그런 뭐 찌라시겠죠? 찌라시만 알고 있다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다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봤을까? 아니면 봤다면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가? 뭐 지켜볼 만큼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 진위 여부는 판단은 안 됐죠.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기 어차피 파리에서 공부하는데 뭐 파리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우리 북한 유학생들 북한 유학생이라고 해봤자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관심이 있어서 뭐 궁금해서라도 와볼 수 있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게 맞다면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장성택이 처형이 됐는데 그때 막 언론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장성택의 그 일가족이잖아요.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뭐 도망쳐 다니고 뭐 또 어떤 뭐 무슨 단체가 뭐 김한솔을 막 구출하고 막 뭐 아버지는 죽고 막 그런 걸 한국에 와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걸 보니까 괜히 또 남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면 한 공간에 잠깐 같이 있었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뭐 영상을 찾아봤을 때는 당연히 뭐 똑똑하겠죠. 뭐 완전 초엘리트 코스만 밟으면서 엄청난 거둔 교육을 받았을 텐데 뭐 똑똑해 보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처형으로 해갖고 뭐 부모는 뭐 한날 한시에 외국에서 암살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뭐 별거 없구나 인생. 그때는 내가 뭐 생각도 못했던 딴 세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피해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북한 사회는 알다가도 모를 것이고 저기서는
뭐 하나, 긴 패밀리마저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때 뭐 저희 유학생이랑 그 김한설과의 어떤 그 접촉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처벌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저는 어차피 탈북을 한 상황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 북한이라는 사회는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또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북한에는 기쁨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조는 북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많이 들어는 봤죠, 북한에서. 근데 이제 뭔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기쁨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 뭐 해서 뭐 춤춰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노래를 불러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청소를 잘해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 주민 전체가 다 기쁨조예요. 어디 가나 늘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장군님을 모실 수 있게 준비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김정은이 온다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학교 청소도 잘해야 되고 뭐 조직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언제나 이제 김정은이 온다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어찌 보면 다 그게 이제 김정은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북한 전체가 기쁨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정예로 뭔가 몇 명이 선발되는 그런 과가 있는 거죠. 오과라고 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 육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당오과, 그러니까 숫자 5예요. 오과라고 했다가 이제 당육과로 바뀌고 뭐 했는데 정말 그게 이제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진짜 예쁜 친구들만 뽑아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졸업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온 학교 애들을 다 세워놓고 담당자가 와서 기준이 있나 봐요. 일단 피부가 엄청 하얗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얼굴에 흠집 하나 없고 예쁘고 뭔가 달걀형의 뭐 약간 그런 친구들을 뽑아놓고 성장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중학교 때 뭐 아니면 살다가 또 어떤 무슨 흠집, 사고 같은 게 생겨서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다 탈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키는 보통 한 165 이상은 되어야 되고 남자들은 어 고등학교 졸업 때라기보다는 뭐 그 중앙당 문서원이라고 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그 김정은 주변에 가서 문서 작업하는 뭐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키가 한 174 이상 되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어 약간 청순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옷가루 뽑혀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되게 다 예쁘긴 예쁜데 뭔가 되게 청순하고 약간 그런 동네에서 좀 예쁘다 하는 애들은 다 옷가에 한 번씩 뽑혀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막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시대였다면 궁녀를 뽑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고 최근에는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뽑혀가면 13년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지도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일단 뽑혀가면은 그냥 딸은 조국에 바친 거를 생각을 해라. 생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뭐 내 딸이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지, 뭐 주단 청소를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 하나만 키우는 집들에서 또 거의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온 집들에서는 잘 안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막 뇌물을 주고라도 명단을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옷간을 다녀오고 하면은 평양에 거주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꽤 인기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쁨조라고 하면 사실 네, 한국에 오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미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많이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문란하고 뭔가 성적이고 그런 그 로열 패밀리의 그 음란한 사생활 그런 느낌이 바로 팍 들리더라고요. 기쁨조가.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음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숨기기 때문에 뭐 밑에 일반 주민들이 뭐 정말 가서 당중앙 송사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뭐 열애할 거면 열애하고 뭐 필요한 그런 되게 건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기쁨조 하면은 민간에서도 기쁨조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약간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그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막 혼자 떠들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넌 뭐 기쁨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 얘가 분위기를 잘 띄운다. 광대처럼 앞에서 그러면은 뭐 제 기쁨조 같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좀 김정은의 어떤 호화사치와 그런 사생활에 대한 의미로 많이 쓰여서, 아, 그건 좀, 이게 다르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옷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동네에서 뭐 좀 잘생기고 이쁘다면 옷과 한 번씩 다 불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옷과에 한번 그 소리 올라갔다만 내려와도 걔는 이제 그 인증 같은 거죠. 옷과에 뽑혔던 애야. 라고 하면은, 키 크고 잘생겼나 보다. 뭐 키 크고 이쁜가 보다. 이제 바로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뽑혀서 갔다 오게 되면 이제 13년, 뭐 10년 넘게 사회와 단절돼서 살기 때문에 이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복무라고 해야겠죠. 그 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은 사람은 컸는데 그 호되도 너무 멀쩡하고 잘생기고 이쁜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결혼 대상으로 좀 기피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보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살려면은 뭐 사람 관계도 뭐 아부하침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맥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고 뭐 좀 한마디로 영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고 편하게 그냥 살다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와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되고 사회로부터 더 단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은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석국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언젠가는 북한도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아지고 네,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생산 자체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라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제가 자라면서 본 적은 없었고 제가 살 때는 그냥 중국 라면 네, 그 정도를 좀 가끔씩 이제 볼 수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산 식품이 워낙 이렇게 북한 안에서 유명세를 끄니까,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불닭볶음면 그 포장지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봤어. 진짜 그 무슨 뭐 닭고기 매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심지어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누군가 이제 북한에서 그거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공수해 온 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 어디 방송에서 그걸 한번 끓여서 먹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8분을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면에 8분을 끓이는 라면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8분을 끓였는데 진짜 이거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봉지에 써 있는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짜요, 일단. 면 자체가 너무 짰고 그리고 조금만 더 끓이면 약간 다 이제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정말 포장지는 그나마 그럴듯하게 따라 했는데 내용물은 진짜 아직 좀 한참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이게 그냥 한국산 식품이 인기를 끌면 그냥 먹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라면 되게 어렸을 때 막 10살도 안 됐을 때 집에 라면 박스가 하나 생겼는데 뭐 부모님이 어디서 가져오셨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집에. 아껴 먹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아끼고 해서 뭐 그걸 이제 한두 개 꺼내서 끓여서 온 가족이 이제 국처럼 이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는데 그걸 그렇게 아껴 먹여야 되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그 박스를 하나 몰래 꺼내 가지고 그걸 그 꼬꼬면처럼 그 뿌셔뿌셔처럼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뭐 개수가 뻔한데 없어졌으니까 물어봤는데 끓여 먹진 않고 이제 그냥 간식처럼 이제 꺾어 먹었다 하니까 엄청 혼났죠, 형이. 맛있어요. 근데 형이 나한테도 줬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형만 욕 먹어갖고 괜히 뭘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건 중국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라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신라면을 처음 사 먹어봤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라면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딱 갔을 때 중국 마트에서 샀는데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깠는데 끓이려고 그 라면을 뜯었는데 스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스프가 겉면 스프잖아요. 그 말은 그냥 분말 스프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라면은 그 일단 기름이 있어야 되고 뭐 매운 소스도 있고 뭐 무슨 뭐 야채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라면은 뭐 그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세네 개인데 이거 딸랑 분말로 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넣어서 맛이 나나? 근데 이거를 전 세계가 환장한다고? 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고 뭐 라면 맛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도 아 이게 뭐 그렇게 환장할 맛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2011년에 유학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라면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북한산 라면을 본 적도 없고 뭐 중국 라면 한국 라면도 본 적이 없고 중국 라면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국 라면을 엄청 저심하게 됐던 이유가 친척 중에 그 장마당에서 중국 라면을 사 먹었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알지 못할 병에 걸려갖고 진짜 시름시름 알아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2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뭐 영화단 의사 다 찾아다니고 병원에도 가보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했는데 일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 문제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라면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희 그 가족 친척들은 중국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거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떨면서 그 라면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그 경험이 있죠,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한국은 뭐 아니, 그 중국 라면이 저희도 이제 불량식품에 대한 중국 라면이 많이 들어올 땐가? 저희 집에도 우연히 한 박스가 생겼었는데 저도 이제 멀리 하나 해가지고 뿌셔뿌셔로 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맨주머니에다가 면을 쑤셔놓고 막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중국 라면은 좀 끓이면 되게 면이 쉽게 풀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생면으로 봤을 땐 꼬불꼬불한 면이었는데 끓이다 보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라면이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는구나. 국수처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성공단 들어오고 나서 평양에도 한국라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때 한국라면은 낱개로 팔거든요. 절대 이렇게 포장 5개 포장 막 이렇게 판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낱개로 그냥 1개, 2개 사다가 먹는데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여기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막 그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면발이 그때 그거는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면 광고할 때 탱글탱글 면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같은 라면이어도 중국 라면 먹으면 너무나도 이제 이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 라면은 전혀 그런 쪽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마지막 탈북을 할 때 멀타에서 독일까지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대사관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대사관 들어갈 때 여권을 아무리 임시 여권이라고 해도 여권 하나 발급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 뭐 먹고 살지 해서 라면 사가지고 제 돈으로 라면 샀던 적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라면 샀어요? 한국 라면을 샀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한국 라면 사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거의 내가 가지던 전부를 들여서 라면 하나를 샀는데 그 독일에서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잔돈으로 샀던 라면인 거예요. 근데도 너무 귀해가지고 한국대사관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국정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봉지채로 새 건데 국정원에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버려?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왜 버리냐고. 근데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렸죠. 그러고는 조사관 선생님한테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라면을 사다 주셨어요. 아니 너는 왜 한우를 사주는 비싼 소고기를 먹고도 라면을 찾니? 막 이러면서 그 라면에 대한 그게 너무 인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진 음식이다라는. 라면은 좀 할 얘기가 많긴 하죠. 그 유학을 나갔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는 북한에 있을 때 보긴 했지만 한류에 막 쫄거나 그럴 만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재밌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다. 이 정도였는데 그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한류를 많이 접하고 중독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많은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라면은 또 한국 라면이니까 중국 마트에 갔을 때 뭐 삼겹살도 사오고 뭐 야채랑 두루두루 사오면서 라면을 꼭 사와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면을. 그러니까 막 아껴 먹어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별식인가 봐요, 그 친구한테는. 저는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장 이제 쉬우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가장 소중한 음식이 그 친구한테는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밥 같이 먹을 때, 그 기숙사에서 밥 같이 먹자고 해서 가면은 라면을 착 끓여놓고, 단무지도, 그때는 단무지를 왜 그렇게 아껴 먹었나 몰라요. 여기서, 어, 단무지 빼주세요. 근데 거기서는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단무지 긴 거 하나 사온 걸 라면 하나 끓였을 때 단무지 한 5슬라이스 딱 엑스해가지고 이렇게 착 썰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도 아껴 먹고. 근데 라면에 단무지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는 갔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그걸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이렇게 부담이 없어서 바리바리 사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랬던 친구가 있었고, 가끔씩 그 좀 명절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다 모여서 논단 말이에요. 유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데 그 저녁에는 다 같이 먹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라면. 그때는 이제 돈 모아갖고 뭐 라면 한 10개 사가지고, 10개 정도 사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끓이는 거죠. 서너 개씩 막 2번, 3번 끓여서 애들이 막 나눠 먹고.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만 좀 유별나게 그렇게 라면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거 다 보면서, 걔네는 뭐, 어? 라면 없이 어떻게 살았대 싶을 정도로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국 드라마인데, 학교 2013인가 그럴걸요? 그 장나라 씨랑 이정석 씨가, 맞죠? 이정석 맞죠? 이정석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이정석 씨가 라면 먹는 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그 씬이 또 라면 열풍을 일으켰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맛있게 먹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는 그걸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이정석 그 학생이 그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그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짠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애지중지 한두 개 막 아끼면서 먹는데 일주일에 라면 5개 딱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북한 유학생들한테는 저게 뭐 짠할 일인가? 뭐 아무리 돈 못 벌어도 라면 사 먹을 돈은 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봤었죠.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이 그때 언젠가 이제 갑자기 세계적으로 확 뜨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감정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지. 아마 그때 그 유학생 친구들 생각했어요. 얘네가 우리가 유학하던 중에 불닭볶음면이 나왔다면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아마 한장에서 막 쪼개가면서 아껴서 사 먹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라면 하면은 좀 유학생활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별명이 라면입니다. 라면이.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매운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제 남편 만나서, 남편은 신기하게 면을 잘 안 좋아해요. 치킨이나 좋아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 잘 안 좋아하잖아. 냉면은 좋아. 그러니까 내 라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혼자 먹고 뭐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참 이게 또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게 또 있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 얼굴 붓는다 막 이러니까 괜히 또 좀 덜 먹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라면을 정말 저는 끔찍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진짜 최애 음식이 라면이긴 하다. 고기를 안 먹어요. 저한테 고기 구워주고 본인은 라면 끓여 먹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리고 이제 김밥. 전 분식류 진짜 좋아해요, 한국에. 그 김밥집 갔을 때도 너무 놀랬던 게 김밥 천국. 예.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그 뭐랄까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밥은 진짜 명절날에 한 번 만경대 간다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생각하는 날. 약간 김일성 생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학교 때는 보통 4월 달이나 그때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야유회 가는 거죠. 학교에서 한마디로. 그때 갈 때 이제 엄마가 김밥을 정성껏 싸주신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침부터 김 구워서 이걸 보면 그냥 명절이에요. 그게. 그때 빼고는 김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밥은 되게 만들기도 좀 힘들고 뭔가 되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딱 기억이 됐는데 김밥 천국 가는데 몽땅 김밥 메뉴밖에 없어요. 진짜 야채 김밥도 뭐 쫙 해가 참치 김밥, 땡초 김밥 뭐 해가지고 엄청 김밥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김을 딱 넣고 쫙 했었는데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김밥이. 야, 김밥이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였어? 그때 진짜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김밥 천국을 엄청 많이 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촬영을 좀 길게 한 날에는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컵라면이든 뭐 끓여 먹는 라면이든 라면 하나 딱 넣고 그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에다가 라면 하나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죠. 저는 아직 입맛은 탈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좋아하던 걸 아직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킨 좋아하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먹었던 최고의 간식이 여기서 옥수수 튀기? 뽕튀기.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사 먹고 있고. 한국에 와서 아마 제가 한동안 빠져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피자랑 치킨이었을 겁니다. 그게 혼자 살 때인데 그때는 뭐 혼자 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귀찮고 하니까 그 피자랑 치킨을 또 같이 팔더라고요. 피치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킹공주? 그때 또 피자를 시킨 거 근데 또 맛있어요.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꽂힌 거죠. 저는 또 가성비가 중요해서 꽂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 만에 쿠폰이 10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한 달 동안 10번을 사 먹었구나. 피자 치킨을.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죠, 사실. 피자랑 치킨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거든요. 뭐 가장 짜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 씬이 뭐 경찰들이 바빠서 혹은 뭐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박수 짝짝 치고 라면 짜장면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음식은 대체 뭘까? 그래서 오자마자 또 짜장면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라 그런지 아직도 짬뽕을 안 먹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또 신기하게 짬뽕은 잘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는. 그래서 난 저기 가면 무조건 저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와서 짜장면을 많이 먹으면서도 중국집에 가서도 아직은 짬뽕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짜장면. 그래서 그만큼 또 먹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짜장면 진짜 많이 시켜 먹었죠. 쟁반짜장 시켜 먹어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게 그릇이 이렇게 멀쩡한 그릇이 계속 오는 거, 매번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래서 맞아. 얼마 전에 시킨 그릇들 계속 세척해서 쓰고 있거든요. 샐러드 씻을 때, 뭐 과일 씻을 때는 그 그릇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북한에선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되게 사랑하게 된 음식이 있는데 삼겹살. 그렇죠, 뭐. 북한에선 전혀 싫어할 수가 없죠.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해가지고 야, 먹어줘야지 이런 날에는 해서 둘이서 5인분? 5인분 먹었어요. 5인분을 먹고 4인분 왔어요. 먹었나?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마솥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제가 웬만해서 뭘 먹을 때 부모님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삼겹살을 딱 먹는데 가족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야, 삼겹살, 그쵸? 한국 음식 중에서 꺼려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좋아하게 된 게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별로인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좀 생소했냐면 저는 잔치국수 일단 이게 뭔 음식이지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북한에서 물론 언면을 먹긴 하거든요. 북한 평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냉이 국수인데 강냉이 국수는 이제 빨리 풀어져요. 이제 물에 이게 육수를 부으면은 좀 있으면 이렇게 막 탁탁 끊어지면서 완전 멀짝해지거든요. 죽이 되고. 예, 죽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이제 따뜻한 국을 부어서 언면처럼 먹긴 해요. 근데 애초에 음식 자체가 여기 잔치국수처럼 따뜻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낯설었고, 또 김이랑 김치 잘게 다진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신선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근데 보니까 저는 그런 집에 가서도 주로 김밥이나 혹은 뭐 콩국수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었는데 잔치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잔치국수를 진짜 많이 시켜요. 잔치국수랑 쫄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 못하겠다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그 잔치국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입맛도 이렇게 정착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부대찌개거든요. 근데 맛있지, 부대찌개. 부대찌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대찌개를 왜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음식인가 했는데 겨울에 추울 때 되면은 부대찌개가 생각나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생각나요. 지금 딱 부대찌개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은 냉면. 이제 한국에는 북한식 냉면이 엄청 보편화돼서 먹는데 이질감이 예전에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냉면집들이 꽤 많아지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조금은 좀 싼 냉면집에 가면은 얼음이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국물이 엄청 달고 매콤하고 달고 이런 냉면들은 지금 먹어도 좀 못 먹겠는. 이건 너무 이게 이렇게 달면 안 되지 냉면이. 예, 그런 음식들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곱창을 못 곱창 먹었어요. 맛있죠. 예. 곱창 먹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진짜 너무 그게 느끼해가지고 막 간 이걸 구워 먹는데 이걸 왜 먹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진짜 이게 한국화가 되어 가나 봐요. 어느 날 곱창에 소주가 진짜요? 곱창이 입문하게 된 계기가 친한국인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소주에 곱창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술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술이 생각나면 이제 곱창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곱창을 자주 안 먹기는 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곱창 먹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곱창 먹으러 간다 하면 오케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곱창 먹으러 간다 그러면 좀 많이 싫어하고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 인천 원래 처음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이바덤 감자탕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탕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당대 갈 일이 없겠다. 왜냐면 북한에서 감자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갔는데 감자는 없고 뼈만 이렇게 시래기랑 해가지고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맛있죠.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인식이 바뀌었죠.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뭐 음식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북한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버전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고 잘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순대? 그러니까 저는 순대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요. 순대가 그러니까 당면 순대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옆에 북한 순대가 있다 그러면 북한 순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아직까지 호불호가 조금 더 북한 순대 쪽으로 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 뭐 홍어도 좋아하고, 저는 다 잘 홍어도, 먹습니다. 홍어 맛있어.
당면 순대도 맛있어요, 이제는. 순댓국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식감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해서. 이제 그냥 순대로만 먹을 때는 아직은 조금 찹쌀 순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착하시고 나서 처음 인천공항에 갔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도착해서 보는 인천공항은 그러니까 출국장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잘 둘러볼 기회가 없고 그냥 이제 캐리어 짐 찾는 곳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약간 어찌 보면 아래층에 있는 것만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란 주단이 항상 눈에 띄었던 그 생각이 나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고 변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우리는 보통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변기를 보는데 인천공항 가면 오는 게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변기가 있었던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국할 때 보면서 그때 이제 스케일에 놀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인천공항을 다녀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이게 확 넓은 그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분명 실내인데 거가 정말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걸 어떻게 건설을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갈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임시 여권 신분이었고 북한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하고 들어다 보니까 그냥 어떤 특별 통로 같은 데로 이제 안내해 주는 데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면은 진짜 어떤 국민이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절차도 그렇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여권을 받고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외국인들 가는 곳 있고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쫙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와, 이게 바로 선진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북한에서는 항상 외국인이 우선이에요. 외국인 무대가 정말 엄청나요. 왜냐면 보여주는 걸 정말 맞아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 산다, 막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다, 막 이런 선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한테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 항상 앞에 서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외국인 오케이, 들어오겠으면 들어와라. 근데 너네 절차를 따라야 돼. 우리 절차를 따라야 돼. 우리는 우리 국민이 우선이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와,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다들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 뿌듯함 그걸 느꼈어요. 사실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인솔하시는 분 따라서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정신이 없고 뭐 언제 내가 이 인천공항이야 뭐 멋있네 이거 할 새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남는 건 그냥 아까 말한 카펫 그 무빙워크 있는데 카펫이 그냥 그 긴 무빙워크 따라서 카펫이 다 깔려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뭐 북한 같았으면 뭐 사람 걷는 길 정도나 이렇게 뭐 깔았을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평소에 있는 거죠. 바닥 전체가 다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뭐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데나 뭐 그렇게 깔렸을까나 싶은 게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게 조금 놀라긴 했었고 대리석 그 반딱반딱한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빙워크라든지 혹은 옆으로 이제 지나다니는 일반 뭐 여행객들이었겠죠.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뭔가 잘 사는 나라 냄새 있잖아요. 선진국 냄새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잘 살긴 하네. 여기가 잘 사는 곳이긴 하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고 이제 잊고 지내다가 아마 뭐 일본을 갈 때가 첫 출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때도 사실 혼자 갈 생각은 못 했고요.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일행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행은 이제 그 외국에 드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출입국 절차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왜냐면 탈북해서 그 한국에 와서 몇 년이 지나도록 외국을 안 나가봤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막 그 공항버스 타고 그냥 인천공항에 와서 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일로 가서 뭐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서 뭐 절차 뭐 짐 수속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란 대로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갈 때 아마 처음으로 혼자
그 나갈 때도 혼자 나가고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왔는데 그때 실제로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혼자 가니까 일단 그 버스 공항버스 타고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도 뭐 여러 층이 있더라고. 버스 도착하는 게 일단 층이 있어요. 그게 일단 놀라워요.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도로가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일로 온 게 맞나? 그래서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 안내 표지판 보면서 따라다니고 해서 겨우겨우 수석이랑 하고 다 했는데요. 일단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는 게 맞나. 뭐 그래서 처음 출국할 때는 진짜 한 3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혹시라도 뭐 허튼 데로 가서 비행기 못 탈까 봐.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혼자 해보니까 아 이제 좀 외국 나가는 방법을 좀 알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게 인천공항이 자꾸 변하긴 해요. 맞아. 그, 터미널 생기고. 제가 이미 입국할 때부터 인천공항이 뭐 세계 1, 2위다, 뭐 서비스 만족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계속 뭐 확장한대요. 뭐 터미널이 확장이 되고 뭐 2차 확장, 3차 확장, 뭐 세계적인 규모가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뀌고 뭐 몇 년 전부터는 그 로봇이 다니잖아요. 뭐 안내 로봇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출장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또 바뀌긴 했어요. 뭐 자동 그 뭐죠? 원래는 티켓 그 실제 현물 티켓 발급받으면서 그 캐리어를 수화물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혼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자동 발권기? 수화물을 그냥 셀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걸 처음 해봐갖고 아 이거 올 때마다 다르네. 왜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있지? 그게 너무 좋았고 맞아. 그게 너무 새롭고 또 입국 저는 아직도 좀 그게 의문인 게 그 미국 갈 때도 보니까 아니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여행이 사실 즐거운 게 아니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게 엄청난 피로감이거든요. 그 한 번 입국 절차 밟으려면은 최소 2시간, 이제 빠르면 2시간 동안 줄 서서 그걸 하는데 한국은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5분 컷이에요, 진짜. 들어와서 뭐 한국 여권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가면은 그냥 그 여권 찍고 지문 찍고 바로 패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만약 수화물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똘똘똘 걸어서 그냥 공항철도나 뭐 이제 그 고속버스 이용하면은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이렇게 쉬우면은 입국 절차 그뭐 검열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오히려도 걱정하게 돼. 걱정이 되는 이러다가 그냥 너무 쉽게 들어와서 막 뭐 이상한 거 막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오히려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한국은 유별나게 출입국 절차가 빨라서 좀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 노동자로 이제 선발돼서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진짜 엄청 생색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거기에 기수별로 제가 6점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갈 땐 8명이 같이 멀타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출국하는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리허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며칠 날 출발한대 하면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취소됐대 하면 다시 집에 들어오고 보통 한 2-3번의 그런 허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티켓을 끊어서 나가면 그렇게 편한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간부가 떼줘서 뭐 이제 예매를 해줘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나가기 전까지 너네 안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엄청 생색을 하고 엄청 티를 내거든요. 그래서 막 나가는 날까지 이렇게 잘 보이고 막 잘 보여야 돼. 제발 내보내게 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처음에 여행 갈 때만 해도 예매를 딱 해놓고 혼자 예매하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혼자서 예매를 한 거예요. 하고 된다고 하면서 가기 전에도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아봐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발권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몇 시간 전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그렇게 발권하고 나가고 나가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혼자 가능할까? 혼자 수속해가지고 나가는 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좀 여러 번 가봤다고. 저 이제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일본 가거든요. 근데 며칠 날 언제 출발하는지 아직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1월 달에 예매해 놓은 거 그대로 있고 아, 뭐 수요일 날 가니까 월요일 날 좀 찾아보고 뭐 시간 맞추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참 이게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셨을 때 한국이 생각나셨던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제 좀, 한국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실 미국 갔을 때도 저도 이제, 재작년이었나? 그때 미국을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다녀왔고 남편은 그때 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그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땐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있고 나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구나 싶었고 근데 어쨌든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 되게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때 이제 한국 생각이 엄청 강렬하게 났었죠. 야 한국 같았으면 지금쯤 뭐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갔을 때도 굉장히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통이 되게 조화롭게 오토바이와 사람과 차의 교통이 되게 조화롭게 막 다니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나는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오토바이 가고 내 뒤로 오토바이가 가고 이러니까 야 이때 이제 살짝 짜증이 나면서 아 이거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벌써 한문철 TV에 막 여러 번 나오고도 난리가 났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뭔가 해외에 나가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되게 좀 많은데 그때 이제 한국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 잘 안 될 때도 한국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느꼈죠. 아 이제 한국 사람 진짜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되게 편리하다는 거를 외국에 가면은 느끼긴 하죠. 뭐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를 확실히 못 참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불편함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는 어떤 서비스와 뭐 상품과 제품들이 신속하게 나오고 그래서 한국만큼 편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입맛, 그 음식, 전 사실 음식이 안 맞으면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입맛이 뭐 되게, 그러니까 전혀 까다롭지 않거든요. 웬만한 음식 다 잘 먹는데 외국에 가면은 불편해요. 먹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일단 일본에 갔을 때에도 라면을 먹었는데 또 일본 라면 유명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짠 거예요? 아니 뭐 정말 뱉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몇만 건져 먹어도 짜요. 너무 짜요. 그냥 전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뭐 안 짜다고 하면 먹을 줄 모르겠는데 라면은 다시 안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짰고 뭐 미국은 뭐 더 미국도 말할 거 없지 싸죠 사실. 미국 갔을 때 또 안 맞았던 건 물 때문에. 일단 한국은 뭐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물이 그냥 물은 공짜잖아요. 뭐 아무 데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데 미국은 뭐 물 이런 것도 웬만하면 사 먹긴 해야 되고 그리고 음료도 뭐 이상한 음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뭐 나쁜 음료가 아니고 일단 그 입맛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인과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그 화학 시약 같기도 하고 뭔가 뭐 민트 뭐 이런 거. 네, 뭐 여상한 맛에 있는 그 음료를 그도 단맛이 그 당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단맛도 있구나. 그런 음료들 이제 마실 때는 못 먹겠다. 그냥 맞아. 그나마 콜라나 뭐 스프라이트밖에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내가 이 맛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이게 한국 밖을 벗어나니까 먹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다채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좀 다양해야 되는데 맛이 그래서 한국은 뭐 한식뿐이 아니고 뭐 양식도 이제 한국식으로 너무 많이 이제 바뀌었고 발전해서 뭐 전 세계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화된 그런 음식을 엄청 많이 풍성히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갔을 때에는 뭐 그 로컬 푸드는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가끔 한국
한식이 땡겨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국만큼 또 식문화를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편함을 한국 사람들은 못 찾는다 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오늘 아침에 바로 정수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수기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예전에 쓰던 정수기는 정식이. 그 매니저님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필터를 갈아주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정수기였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매니저님하고 3개월에 한 번인데도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 집에 또 누가 들어온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새로운 걸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설치한 거는 그 필터를 셀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는 4개월에 한 번씩 보내줄 테니까 그냥 요거 들고 이렇게 딱 하면 된다는데 정말 간편한 거예요. 아, 고객님 여기는 자석입니다. 자석이라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뗐다가 붙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필터도 이렇게 얼려서 돌리면 딱 나옵니다. 근데 진짜 초컷. 아, 잠시만. 캡슐 커피 내리도 그냥 그냥 넣고 약간 병 같은 거 꽂았다 놨다 하는 그런 그래. 필터를 그렇게 4개월에 한 번씩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이것도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개선이 되네.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게 왔을지. 그것도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상담 전화가 오고 그 다음날 와서 설치를 해준 거예요. 완전 빨리빨리 그렇게 되고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외국 가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 근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없을 때가 많아요.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불편한데 보면은 안 불편한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럴 때마다 한국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외국 나오면 불편하죠. 뭐 화장실도 좁고 뭐 한국어권이 아니면 싫어요. 영어 너무 힘들어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한 번 가봤어요. 2019년도에. 그 베트남에 친구랑 갔을 때인데 트럼프랑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때 갔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냉면이 그때까지만 너무 이제 평양냉면 딱 한 번 먹고 싶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고 야 이거 들어갔다가 나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30분 내로 카톡이 없으면 국정원에다가 남자 대신 신고해줘라.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좀 해줘라. 막 그러고 들어갔는데 정작 그 식당 직원들은 전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이만갑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알아볼 줄 알았어요. 네.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근데 식당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왜냐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북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혀 이제 핸드폰도 못 갖고 있고 하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고 이제 버이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버이원도 뭐 낮에 영업시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나오다가 그러고 나왔던 거고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원래 북한에서 냉면을 먹을 때 가위를 절대 안 대요. 냉면에. 그렇죠. 후루룩 해서 그냥 다 녹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젓가락질 하는 게 북한 냉면 먹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 가위를 주더라고요. 냉면을 시켰는데. 그거는 정말 한국 문화 아닌가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위를 줘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가위를 주는구나, 북한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북한 평양에 있는 식당에서도 가위를 줄 수 있겠네. 여기서 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대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나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나? 한국 돈 그 현금이 있어서 계산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환율을 그 친구들이 바로바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 환율을? 그 뭐, 9만 원이고, 뭐, 뭐, 180달러고, 뭐, 몇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들쭉스를 한 명 사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긴 오나 보다. 그때 이제 계산하면서 여권을 탁 올려놨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순간 보였어요. 그 여권을 싹 훑고 지나가는 건 그걸 보였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 핸드폰에 카톡 알람이, 사랑해 이거였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했겠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이제 누구는 하고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오늘 당신들이랑 같은 곳에 살다가 온 사람이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었고 좀, 네, 참 어제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이라 오만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후 가지게 된 취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취미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취미생활 별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네, 시간도 없고. 취미는 사치이고 네. 뭐 약간 부르주아 생활 방식 그런 걸로 이제 뭐 운동 이런 거는 그냥 형문학 원서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운동도 뭐 기껏해서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줄넘기 하고 뭐 배구 뭐공 가지고 조금 노는 정도? 네, 그 정도였고 웬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할 뭐,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하죠, 일단. 그런 취미가. 뭐, 절대적인 시간도 없고. 근데 그나마 많이 취미처럼 좋아하는 게 뭐, 탁구라던가. 성인들은 탁구 되게 좋아하고, 뭐,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나 마찬가지로 축구 너무 좋아하고, 남자 성인들이 또 배구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너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화 자체가 별로,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경색돼 있는, 네, 것이죠, 북한은. 그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운동에 또 맞들려가지고, 요가를 많이 다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만나서 등산을 또 많이 다니고, 예, 그러고, 뭐, 그,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 OTT를 통해서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취미가 한두 가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더 부지런하다면 수영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 그 체육센터에 아침 새벽 수영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결심만 다지고 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수영이라든가 뭐 이제 운동 같은 걸 좀 더 해보고 싶기는 해요. 좀 막 주짓수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얘기했었어요. 너무 놀랬던 게 앞에 가시는 분이 자동차 승용차 뒤에 이제 자전거를 고정시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그때도 한국 생활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에서 확 놀랬던 게, 야, 자전거 하나 타겠다고 차 타고 간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저거 타고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전거 실컷 타다가 또 이제 와서 자전거를 싣고 집까지 올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북한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믿기나 할까? 와, 어떻게 그렇게 쏘고 빠진 생활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등산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 북한에서 한다고 하면 올라갔던 길 따라서 다시 내려올 텐데 여기는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일로 올라가서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등산하고 절로 내려가서 택시 타고 또 일로 오고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니까 취미라고 하면은 뭔가 그 가볍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취미에 엄청 많은 시간과 돈과 또 마음과 이걸 쓰는 걸 보고 이게 일단 나라가 그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아야 이런 문화생활도 꼽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사실 북한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좀 취미생활로 갖게 된 게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내 손으로 이제 뭔가 만드는데 그걸 즉각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야 뭐 인터넷이 되니까 또 유튜브나 뭐 인터넷 그런 걸 통해서 그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직접 해보면서 그 얻을 수 있는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애초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인터넷 이런 게 안 되고 지식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게 창작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국가에서 승인한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글을 쓰려면 작가가 돼야 되고 뭐 작가동맹위원회에서 뭐 허락을 받은 작가라든가 그런 출판물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영상을 찍는 건 그 기자로 혹은 촬영 이런 기사로 그 직업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만약 뭐 누군가 그걸 찍어서 그걸 뭐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한다던가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뭐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그 영상물, 출판물을 생산, 했다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뭐 누구나 이제 말년되면 자서전 내고 또 이렇게 가끔 보면 누구 만나러 가면은 본인이 쓴 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공짜로. 근데 뭐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놀랍고 그래서 아 내가 영상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을 때 아, 그럼 난 북한에 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겠구나. 뭐 그렇잖아요. 뭐 혼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들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영상 만드는 취미도 생겼고 그리고 뭐 카메라도 좋아하고. 그쵸 카메라도 좋아하는데 뭐 솔직히 북한에서 뭐 일본 카메라 뭐 카메라면 또 일본이나 그런 그쪽인데 또 IT 하면은 또 미국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아유 뭐 북한에서는 불가능했겠다. 아주 즐기고 있지는 않지만 또 재밌는 게 뭐 스키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뭐 북한에 요즘에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 해서 뭐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까놓고 들어가면은 소민들은 그 갈 생각 못 하거든요, 아예. 근데 여기서는 뭐 자차 타고 쫙 가서 하룻밤 뭐 2박 3일 그 스키 타고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차원이 아마 다르지. 예, 아마 북한 주민들은 얘기해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다 선전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뭔가 남조선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꾸며낸 얘기라고 그냥 일부 막 재벌들이 누리는 생활을 뭐 너희가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다라고 생각하실걸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상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북한 그러니까 너무 차원 이동을 한 거다라는 생각 확실히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한테 항상 편집하고는 보여줘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어떠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조회수가 관심이 잘 없어요,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는 잘 된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이건데. 막, 요거를 사운드가 어떻고, 뭐, 화면의 색 보정이 어떻고 하면서 프로그램 뭐 하나 결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봐요. 이 프로그램 편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카메라도 이것저것 막 중고 불 들어가가지고 올라오는 거 계속 알람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시청각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막 뭐 렌즈 뭐 얼마에 올라오고 막 이거 보여요. 그럼 저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액션캠도 사고 마이크 사고. 근데 그 어플 들어가 보면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막 영상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가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북한에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아니, 생각을 하죠. 이게 하도 취미생활 이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준전문가예요, 다들. 전문가예요. 북한 기준으로는 아주 상위 전문가예요. 일반인들이. 그 커뮤니티 같은데 뭐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와, 뭐 다들 뭐 현업에서 뛰시는 프로들이신가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박식하고 그만큼 막 그 뭐 국가적으로 뭐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궁금한 거 들어가서 이렇게 거의 뭐 매니아틱하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시청각 가스라이팅이 은근히 잘 먹히더라고요. 몇 번 보여주면 사줄까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고 사줄래? 안 돼, 안 돼.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많은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 신사임당 채널 덕분에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저희가 또 평양 여자 남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 운영 뭐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인위적인 걸 하지 말자랑 뭐 북한에서 느꼈던 것만, 우리가 들은 것만, 우리가 겪었던 것만 이야기하자. 뭐 되게 진실성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나름 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북한의 실상과 또 탈북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좀 담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